네, 안녕하세요. 책임자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정치 관련 사상으로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화주의입니다. 일단 우리 이제 헌법 제1조 1항들 다들 외우고 계실 텐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공화국이 대체 뭘까라고 일단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화정은 한마디로 왕이나 소수의 귀족들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시민 전체가 주인인 나라, 그런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공화국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 자체가 이제 로마의 정치사상가인 키키로의 말에 따르면 시민의 것, 시민의 나라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왕정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루이 14세의 말이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데, 짐이 곧 국가라는 얘기는 왕이 곧 국가라는 뜻이고, 그 국가는 왕의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면에서 공화국의 이념하고 아까 키케로의 말하고 지금 말씀드린 루이 14세의 말은 완전히 충돌하는 그런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화주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왕정 혹은 이제 독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왕정인데도 불구하고 공화국인 나라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인 거죠.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입헌군주국도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 공화국을 생각할 때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로 이제 고대의 로마의 공화정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로마는 애초에 공화정으로 시작한 나라라는 면에서 굉장히 특이하고요. 우리는 이제 로마 하면 황제들이 막 떠오르게 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역사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황제정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죠. 애초에 로마는 이제 원래 그 이탈리아의 작은 소국가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있고 위에 이제 에르투리아가 있었는데, 에르투리아는 원래 왕장이었습니다. 근데 에르투리아를 로마가 멸망시키고 병합하는 과정에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로마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 로마는 이 근본적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정치 제도 속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집정관을 2명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2명을 뽑았던 이유는 한 명한테 몰아주면 독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로 견제를 하라고 그래서 집정관을 2를 뽑았는데, 이 제도가 사실은 서양의 지금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통령, 대통령이 같은 당이잖아요. 러닝메이트로. 초기에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미국 역사에서.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로마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이제 당시에 집정관이 2명이라고 했는데, 이 집정관 중에서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면 독재관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독재관은 1명이었거든요. 그 집정관을 1명으로 두는 거죠. 2명이 아니라. 왜냐하면 워낙 위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카이사르는 모든 권력을 사실상 자기가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독재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독재관의 임기를 1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임기를 2년으로 늘렸다가 10년으로 늘렸다가 나중에는 종신 독재관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황제입니다. 근데 나는 황제다라고 지칭하는 순간 로마에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건국 이념 자체가 공화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황제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황제가 아닌 척. 그러면서 이제 카이사르는 자기 권력을 누렸던 건데, 그것을 못 참았던 공화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브루투스인 거죠. 브로콜리 너마저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을 비틀어서 일부러 재밌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찌됐건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한 이유가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의 양자였기 때문입니다.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를 죽인 건데, 그 이유는 당신이 내 양아버지라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난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로마의 핵심은 공화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카이사르가 이 공화정이라는 로마의 정치 이상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암살을 했다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무슨 또 삼두 정치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고,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의 최초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황제란 말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약간 말을 돌린 거죠. 자기를 제1시민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황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41년 동안 제1시민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도 이런 황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정에 대한 이상 때문에 그렇게 말을 돌렸었던 거죠. 서양의 역사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는 당연히 공화국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 최초로 공화정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올리버 크롬웰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청교도혁명이라고 부르는, 청교도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찰스 1세를 올리버 크롬웰이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최초로 공화국의 형태가 있게 되고, 프랑스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공화국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다른 당도 있지만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념적으로 상대적으로 공익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화당을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 마키아벨리도 이제 정치 이론가라고 정치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정의라든지 혹은 공동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와 독일의 소국들이 싸웠을 때 많은 독일의 지식인들이 프랑스 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상을 프랑스가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독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프랑스 편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공화주의자들에게 조국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가 자동적으로 자기의 조국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떤 시민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전제하에서 그 나라에 충성을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예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음악사에서의 사건이 바로 베토벤이잖아요. 베토벤이 사실상 나폴레옹 빠였거든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보나파르트가 이제 막 독일로 진격해오고 혁명 이념을 막 퍼뜨리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바치는 교향곡을 작곡했잖아요. 그게 바로 교향곡 3번인 영웅입니다. 근데 원래 교향곡 3번의 이름은 원래 제목은 보나파르트였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을 숭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곡을 다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념을 계몽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신하고 과거로 회귀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토벤이 실망감에 그 헌정을 취소하죠. 그리고 이제 제명도 바꾸게 되고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오늘날 공화정은 사실상 이 자유주의랑 대비해서 이 이념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공화주의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독재에 대비하는 개념으로서 공화주의를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자유주의랑 대비하는 개념에서 말을 합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지켜주는 그 전체적인 집단으로서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집단의 어떤 이상을 끄집어내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면 공화주의는 반대입니다. 같이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끼리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공익 같은 것이 있다면 그 공익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 공익이 우선된 그런 어떤 국가의 국민들로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익보다 더 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랑 서로 이 주관점이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에는 이상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공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공익이라는 것이 결국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로 아젠다 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젠다 형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만이 사실은 공화주의의 이념들을 제대로 사실은 구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몽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깨우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계몽은 이제 enlightenment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빛을 비춘다라는 뜻일 텐데 그러면 계몽이라는 것은 뭔가를 깨우치고 밝힌다는 얘기인데 대체 무엇을 밝히는가라는 거죠. 밝힌다는 얘기는 어둡다는 게 전제된 개념이잖아요. 여기가 어두우니까 빛을 던져서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어두운가? 그것은 바로 중세의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대의 이성의 빛을 던져서 중세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계몽주의 입장은 과학에 대한 신봉의 입장이 있겠죠.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기독교 혹은 가톨릭 문명 전통에서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는데 우주를 지배하는 힘을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믿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입장 그런 것이 이제 계몽주의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 안광복 씨가 쓴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대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을 이제 우리 모차르트의 오페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원래 그것이 이제 보마르시의 희곡인데 보마르시의 희곡에 보면 그 대사 중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피가로의 결혼할 때 그 피가로 자체가 하인인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족에 대해서 막 찬사를 들어놓습니다. 저 백작님이시여 백작은 이런 것도 갖고 계시고 저런 것도 갖고 계시고 엄청나십니다. 근데 그 많은 엄청난 것들을 갖기 위해서 백작님이 한 게 뭐가 있나요? 태어나신 것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대사예요. 근데 이게 1784년도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18세기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양반전입니다.
박지원의 양반전이 나왔을 때가 거의 시기적으로 같습니다. 탄생에 의해서 사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귀족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서양에서도 있었겠죠. 지리적인 발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론 가장 큰 것은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지만 예를 들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프리카를 탐험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인도와 교역을 하게 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항해술을 통해서 유럽의 국가의 사람들이 세계를 점점점 크게 발견해 나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고 글도 못 읽는 입장이었지만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책값이 싸지게 되고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사실은 책을 읽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지식이 전파되고 말대로 계몽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계몽주의의 본질은 프랑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 혁명 이전에 계몽주의적인 가장 커다란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것은 백과사전을 펼쳐내는 거죠. 그게 백과전서파라고 말을 하는 건데 디드로 같은 사람, 볼테르 같은 사람들인 거죠. 18세기의 그 서슬퍼런 시대에 디드로는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세상에 관한 수많은 지식들을 수많은 항목들로 이르러서 거의 한 30여 권에 이르는 백과사전을 낸 겁니다. 이게 당대 베스트셀러였어요. 백과사전 한 지뢰값이 4인 노동자 가족의 당시 3년 생활비였대요. 책값이 한 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게 몇 권이 팔렸는가? 24,000질이 팔렸대요. 어쨌건 이런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몽되고 그런 계몽된 그 시민들이 일으킨 것이 그 이후에 수십 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프랑스 대혁명에 따라서 자유평등 박애 이념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되는 거죠. 대혁명은 사실은 끔찍한 것도 평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프랑스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누가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될 때 귀족은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참수를 했거든요. 근데 평민들은 목을 자르지 않고 목을 매달아서 죽였어요. 교수형으로 죽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시키는 방법조차 차별적이었어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평등하잖아요. 모두가 단두대로 죽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평등하게 다뤘던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혁명가들은 사실은 신의 자리를 이성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런 그 결과로 그 이전에 정치적인 절대주의가 있었다면 그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중상주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자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계몽주의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체제 속에 우리가 지금 의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도 한계가 있어요.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계몽주의는 계몽된 나와 계몽되지 않은 그들을 나눈단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한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계몽된 그 서구 문명이 있다면 계몽되지 않은 야만인들의 세계를 상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분이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인종주의적인 측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말을 하는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 같은 학자들은 이런 계몽주의를 비판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를 낳은 것이 바로 계몽주의다 이런 말들까지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치주의자들이 자신들은 계몽된 존재,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유태인들은 계몽되지 않은 병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을 나누게 되니까 이들을 멸해도 되는 어떤 입장이 사상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일 텐데 이런 입장에 따르면 결국은 제국주의라던가 혹은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들이 이 계몽주의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다라는 비판도 있는 거죠. 이 비판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계몽사상부터 시작해서 홀로코스트까지 오는 길은 역사적으로 봐도 수많은 요소들이 작용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생긴 건데 아니 이것을 그 복잡한 경로를 무시하고 어떻게 이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학문적인 반발이나 비판도 역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보수주의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이제 지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뭘 지키는가? 전통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제 보수주의의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관습이라든지 혹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보수주의입니다. 그 말인 즉슨, 과거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과거가 좋으니까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진보주의 입장은 과거나 현재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부조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과거를 바라보는 보수주의와 진보의 시각은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모든 사상이나 문예사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다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국가에서의 좌파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좌파는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보수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진보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보수주의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제 진보주의가 확산되게 됐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을 때 왕정 국가였던 주변의 나라들은 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오스트리아부터 시작해서 영국 수많은 나라들이. 근데 영국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악했죠.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했고 또 자기들의 이념에 맞지도 않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으로 확산되게 된 진보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보수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보수주의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주의라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진보주의가 있으니까 진보주의에 대응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보수주의가 결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보수주의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보수주의주는 애초에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귀족 계급을 옹호하는 것이었어요. 진보주의는 상대적으로 시민 계급을 옹호하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세월이 가면서 또 양상이 약간 바뀌어지게 됩니다. 일단 프랑스 혁명에서의 그 진보주의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의 사상적인 기반은 자유주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진보였죠. 당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이 귀족 계급에서 어떤 보수주의가 성립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러다 세월이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한 100여 년 지나게 되니까 19세기 후반이 되니까 사회주의가 대두하게 되거든요. 사회주의가 대두하게 되면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다른 것을 옹호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진보주의가 자유주의였는데 19세기 후반이 되면 진보주의가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그에 대한 역작용으로서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는 19세기 후반에는 보수주의가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신자유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가장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역사 속에서의 상대적인 개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보수주의는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 역사 속에서 당대 이념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수주의에 관한 그런 어떤 책들을 보시면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먼드 버크라는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의 사상가인데요. 18세기 사람이고, 이 에드먼드 버크의 입장에서 본다면 니네들 얼핏 보기에는 뭐 종교라든지 뭐 관습이라든지 신분제도 이런 거 다 불합리한 것 같지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변화는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급격한 변화를 감내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진보주의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둘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극단주의에 반대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어떤 극단주의적인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하는 입장이 있었고, 변화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동양식으로 얘기한다면 중용의 가치, 중도의 가치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입장이었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에드먼드 버크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의외의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수주의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영국하고 인도가 싸운 거예요. 영국이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대 인도 사람들이 싸웠단 말입니다.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수주의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영국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영국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인도 편을 들었어요. 미국하고 영국이 싸워서 미국이 독립전쟁으로 독립하지 않습니까? 18세기 말에 1776년에. 근데 그때도 이 에드먼드 버크는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아일랜드가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웠을 때도 아일랜드 편을 들었어요. 근데 유독 프랑스에서만 그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하고 영국이 싸운다. 인도 사람들이 왜 싸울까?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문화를 침해하려는 외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입장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경우가 다르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기존의 질서와 가치의 어떤 앙시앙 레짐이라고 불렀던 것이 부조리를 혁파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보수주의랑 정반대적인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반대하되 미국 독립전쟁은 지지하는 입장을 에드먼드 버크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버크가 보기에는 이 유혈이 낭자한 그런 프랑스 대혁명은 그거 자체가 굉장한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100년 만에 쌓아왔던 것을 30분 만에 무너뜨렸다라고 개탄을 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남기도 했었죠.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잘 훈련된 지도자가 자기 어떤 그런 윤리적으로 각성된 그런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 체제를 이상적인 부분으로 삼았고요. 버크가 한 말 중에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도자는 하늘이 내린다 이런 말들, 무슨 저희 정감독의 정도령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혈통을 중시하는 말들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혈통을 중시한다는 건 왕권이나 혹은 또 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옹호의 입장을 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중앙정부보다는 어떤 지방자치를 상대적으로 옹호하고 국가의 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주의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인간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이상주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사상이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의 격동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